이제 믿을 것은 한국뿐이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회복이 어려울 만큼 엉망이 된 러시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는 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모스크바의 아침, 버스와 자동차들의 익숙한 소음에 저는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미하일 페트로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교의 교수죠. 아침 햇살이 무거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국제관계 강의와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업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백 권의 책들이 벽을 따라 꽂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러시아 역사와 위대함에 관한 책들이었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있었어요. 이 책들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특히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고 있었죠. 진한 홍차를 끓이면서 저는 오늘의 강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계 강대국과 기술 선도국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명확한 목록이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물론 러시아였죠. 한국. 저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저한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였고 겉만 번지르르한 변방국가일 뿐이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강국 사이에 끼어들려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학생들 앞에서 한국 기술이 엉터리라는 걸 제대로 들춰내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한국이 무슨 기술 강국인가? 모방과 베끼기에 불과한 것들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승리감을 맛보고 있었죠. 진짜 강대국과 모방자들을 구분하는 법을 러시아의 미래 외교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답니다. 제 아침 일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차를 마신 후 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죠.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정장이었어요. 강의 노트를 15년 동안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통과 일관성을 믿고 있었죠. 대학 건물은 거대하고 오래됐으며 돌기둥과 넓은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는 동안 학생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강한 의견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우월성을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국의 업적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조교 드미트리는 오늘의 뉴스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 건설 회사들이 두바이에서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사가 있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좋은 마케팅 덕분이겠지.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잘 홍보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제 기술은 글쎄 의심스럽군. 드미트리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 견해를 이해할 만큼 오래 일해왔죠. 그래서 그는 정부 회의 주제를 러시아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장관실에서 우리의 재건 노력에 대한 잠재적 국제 파트너에 관한 교수님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공식 서한을 제 책상에 놓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아마도 중국을 살펴봐야 할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입증된 실적을 가진 진지한 기술 강국들이지. 오늘 오후 내내 회의하고 강의하느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수업에서 한 젊은 학생이 감히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인프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죠. 그 의견의 근거가 뭔가? K드라마와 팝 음악인가? 제가 물으니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난처하게 만든 게 살짝 미안하긴 했지만 곧바로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그는 모든 나라가 우리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교수 휴게실에서 저는 젊은 교수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대신에 저는 그들의 열정을 순진하다고 조용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학자들은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글로벌 권력 역학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내일의 중요한 장관실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전쟁 후 재건에 대한 조언을 원했죠. 그들은 어떤 나라들이 최고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 노트를 검토하면서 제 추천 사항은 명확했어요. 서쪽이나 중국을 보라는 거였죠. 한국은 제 분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한국의 성공 이야기는 무지한 서구 언론이 부풀린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그들의 기술적 명성은 실체 없는 거품이자 국제 무대에서의 한심한 허세일 뿐이었답니다. 뭘 해냈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장관실의 알렉세이 바실리예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하일, 내일 당신의 통찰력을 기대하고 있네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국제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언급되자 제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지고 미간은 깊게 주름져 있었어요. 위대한 러시아가 한국 같은 국가와 손을 잡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고 있었죠. 내일 전체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모스크바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증명하는 듯 했죠. 한국은 진지하게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내일 저는 이것을 장관실 관리들에게 설명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하일 페트로프 교수,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정부 고문이니까요. 제 의견은 모스크바에서 중요했습니다. 회색빛 모스크바 하늘을 배경으로 장관실 건물이 높고 위엄있게 서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 고쳐매고 서류 가방을 꽉 쥔 채로 무거운 보안문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죠. 오늘 회의는 원래 제 일정에 없던 거였어요. 공식 초대장이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 긴급과 기밀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긴 복도에 제 발자국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정부 관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몇 얼굴을 알아보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전문가, 페트로프 교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거대한 나무 테이블 주변에 12명의 사람들과 장관들, 군 장교들, 그리고 경제 고문들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맨 앞에는 알렉세이 바실리예프가 있었는데 은색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빗어넘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 근처의 빈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환영합니다. 페트로프 교수님, 알렉세이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미소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러시아가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서유럽 기업이나 중국 회사들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준비된 노트의 익숙한 무게가 제 손에서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제게 발표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불을 어둡게 하고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죠. 방 주변에 큰 화면들이 켜지면서 차트, 그래프,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본 것보다 더 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재건을 위해 최소 5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알렉세이가 손상된 지역이 빨간색으로 강조된 우리나라 지도를 가리키며 발표하고 있었어요. 빨간색이 우리 국토의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었죠. 우리가 재건해야 할 규모를 보고 제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아마 미국이나 독일의 엔지니어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혹은 중국 건설 회사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자 제가 의자에 바짝 앉게 되었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가장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알렉세이가 말하는 동안 화면에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두바이의 높은 고층 빌딩들, 불가능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사막 도시들의 지하철 시스템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 회사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극한의 추위, 극한의 더위,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제 손가락이 펜을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 모든 놀라운 구조물들을 건설했을 리가 없었어요. 이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끼어들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화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비디오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시베리아 같은 조건에서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계들은 보통 장비가 얼어붙는 온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또 다른 비디오는 그들의 첨단 수자원 시스템이 중동 사막에서 작동하며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관리들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저처럼 놀라거나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모두 이미 이것을 받아들인 건가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발표가 끝난 후 알렉세이가 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페트로프 교수님, 우리는 당신이 한국기술역량평가위원회를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당신의 전문 지식이 이 역할에 완벽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서방과 중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 준비된 노트가 갑자기 제 손에서 쓸모없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임무는 마치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더 나쁘게는 함정 같았죠.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고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역량에 대한 제 전문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알렉세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 당신의 비판적 관점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한국 기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그들의 성과를 단순한 마케팅 전략으로 무시해왔죠. 이제 제가 평생 의심해온 바로 그것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알렉세이의 폴더가 제 책상 위에 열리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라벨에는 한국 엔지니어링 역량 기밀 평가라고 적혀 있었죠. 제 손이 여러 번 그 위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그것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읽는 것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가르치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제 전화기에서는 알렉세이의 이름이 화면에 뜨며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울리게 두었죠. 어떤 전화는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고 저는 아직 그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랜 세월 굳게 믿어왔던 신념으로 만들어진 내 질서 있는 세상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 대표단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표정, 자세, 자신감을 살펴보고 있었죠. 대표단의 리더는 자신을 민석진이라고 소개했는데 수석 엔지니어로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놀라고 있었어요. 민 씨가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상세한 계획, 3D 모델, 그리고 기술 사양들이 가득 채워졌는데 저조차도 인상적이라고 느낄 정도였죠. 마치 민 씨의 존재감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바꾼 것처럼 회의실이 더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영하 50도까지의 추운 온도에서도 비슷한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 씨가 설명하며 북부 캐나다에 있는 다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다리는 우리가 시베리아에 필요로 하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죠. 저는 그의 제안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데이터의 약점을 찾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민 씨는 모든 질문, 모든 의심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기하는 모든 도전에 대해 그는 실제로 완성된 프로젝트의 예를 가지고 있었죠. 단순한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우뚝 서 있는 실제 건물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제 노트북은 거의 비어 있었답니다. 비판할 만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이 깨달음에 제 위장이 불편하게 꼬이고 있었죠. 사흘 후
저는 모스크바의 가장 큰 백화점인 굼에 있었어요. 쇼핑할 계획은 없었고 그저 동료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백화점의 한 구역 전체가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물건들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가전제품, 화장품, 패션 제품까지 대규모로 전시되어 있었죠. 러시아 사람들, 평범한 모스크바 시민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이 전시품들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원해서 사고 있었죠. 젊은 커플이 제 근처에 서서 그들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러시아어 사이에 섞인 한국어를 듣고 있었죠. 소녀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였더군요. 이건 작은 유행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서 모스크바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 문화가 이미 러시아 일상생활의 문턱을 넘어와 있었어요. 다음 날 대학으로 돌아오니 3명의 학생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 조교는 한국 학과가 올해 3배로 규모가 커졌다고 무심코 언급했죠. 이제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특히 새로운 건설 파트너십들이 많아지면서 취업 기회에 정말 좋거든요. 저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제 확신의 또 다른 조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알렉세이가 저를 블라디보스토크의 시범 프로젝트 현장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건설 현장은 얼어붙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이 러시아인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들이 설계한 모듈식 건물 시스템은 보통 건설을 중단시키는 겨울 조건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면서 건물을 더 튼튼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면서도 건설 시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테스트 데이터는 광범위하고 철저했죠. 기술 사양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저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죠.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상세한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비판할 계획 없이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서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풍경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내가 믿어왔던 확신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올해 모스크바 대학교의 봄 학술대회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국제재건 파트너십에 관한 발표에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런 정보를 절대 넣지 않았을 겁니다. 제 오랜 친구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팔을 가슴 앞에 꽉 끼고 있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찡그림은 더 깊어지고 있었죠. 제가 한국의 건설 기술을 혁신적이고 검증된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는 눈에 띄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청중 중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페트로프 교수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커피 휴식 시간에 드미트리가 다과 테이블 옆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죠. 미하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한국 광고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의 말은 따끔했지만 저는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더 똑바로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직접 그들의 작업을 봤어, 드미트리. 증거가 내 생각을 바꿨어. 그는 더 이상 말도 없이 걸어가 버렸어요. 30년 우정이 갑자기 깨지기 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가 떠나는 순간 우리 학과의 3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한국의 건축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논문과 연구 자료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희 연구 결과를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제가 이전에 무시했던 사례 연구와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들의 열정은 맹목적인 찬사가 아니라 꼼꼼한 연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한국의 성과를 무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저를 전쟁 후 경제 전략에 관한 패널 토론에 초대했을 때 왔어요. 진행자가 주제를 소개하는 동안 밝은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에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러시아 재건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였어요. 토론은 제가 한국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시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정치인이 큰 소리로 저를 가로막았죠. 페트로프 교수님,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아시아 기술 의존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적 주권 유지에 관한 책들을 쓰셨죠. 이제 한국 솔루션을 홍보하십니까? 러시아는 어떤 페트로프를 믿어야 할까요?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기사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진행자조차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의 명성, 권위, 학자로서의 정체성, 이 모두 저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입안이 마르게 느껴졌어요. 조명이 더 밝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증거를 따르는 페트로프를 믿으셔야죠. 편견이 아니라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고 그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나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석진 씨였는데 방송 중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몇 곳의 재건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의 이런 협력 관계가 커지면서 저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결책이 다른 선택지보다 더 좋다는 게 증명될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예전 견해가 틀렸다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실제로 가능한 것에 대한 커지는 흥분도 있었죠. 대학 학과에서는 뚜렷한 대립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젊은 교수진은 제 새로운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나이든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열띤 교수회의 중에는 말들이 무기가 되었어요. 당신은 러시아 예외주의를 버렸소. 나이든 한 교수가 손가락으로 저를 직접 가리키며 비난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 그만둔 것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러시아의 위대함은 다른 이들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지치고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시험은 어렵고 적은 많지만 새로운 동맹이 매일 나타나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가장 큰 적이 한국이나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제 편견을 넘어 보기를 완강히 거부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합동장관위원회 회의실이 정말 거대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은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1년 전이었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발표를 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자들 앞에 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파트너십은 러시아에게 품질, 효율성, 그리고 지정학적 이점의 최고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페트로프 교수님, 작년에 당신은 한국 기술이 실체보다는 마케팅에 가깝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 의견을 신뢰해야 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도전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실이 제 생각을 바꾸었고 진지한 학자나 정책 입안자라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제 일은 오래된 의견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제 솔직한 대답이 그를 만족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위원회가 우리 재건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한국 파트너십을 승인하는 투표를 했을 때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렉세이가 나중에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당신 나이의 사람이
그토록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하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제가 개정한 유라시아의 기술 외교학 강의는 뜻밖에도 인기가 많아졌죠. 학생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고 일부는 그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한때 저를 피했던 젊은 학자들이 이제는 제 지도를 구하고 있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 군백화점의 한국 제품 코너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판매원이 한국 밥솥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동안 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죠. 아이들은 한국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커플들은 러시아어와 한국어 문구를 섞어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 창문에서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아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 굽이치는 모스크바강,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교회의 황금돔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죠. 제 전화기가 알렉세이의 메시지로 진동하고 있었어요. 장관이 전체 한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당신의 추천이 결정적이었어요. 제 여정에서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어떤 정부 보고서나 학술 논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편견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자유였죠. 세상을 한때 제가 상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창문에서 저는 어둠이 내리는 속에서 반짝이는 모스크바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더 크고 서로 연결된 세상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혁신과 러시아의 회복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